자, 이번 시간은 집합 건물의 수요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 주제 보겠습니다. 민사특별법 영역으로 보통 분류가 되고요. 한 문제 구성이 돼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파트입니다. 이 파트라고 하는 게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알아야지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집합 건물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공유라는 개념과 비교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공유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됐었죠. 지분 비율의 범주 내에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수 있고,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공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구분 소유권 얘기부터 가야 되는데요. 자, 구분 건물이라고 하는 거 정의를 보면 이렇습니다. 아파트를 생각하면 좋은데요. 구조성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소위 이제 구분 행위가 있는 건물을 가리켜서 소위 집합 건물 또는 구분 건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행법에서는 집합 건물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옛날에는 구분 건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구분 건물이란 말이 종종 나오게 돼요. 이유는 옛날 판례지문을 그대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구분 건물, 집합 건물 같은 용어다라고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되겠고, 소위 이제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정의합니다.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의사 표시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과거 이제 판례 중에서 분양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구분 행위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자,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 가볼까요? 객체라고 하는 게 전유 부분이 있고요, 공용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 사용권 세 가지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아파트를 한 채 샀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이걸 접근을 해야 되냐면, 자, 전유 부분이라고 해서 실제 아파트 실내 공간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 외에 공용 부분이라고 해서 복도라든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 이런 것들이 공용 부분이 되게 됩니다. 한편 우리가 건물에 올라가려면 토지에 관한 사용권원이 있어야 돼요. 그걸 나중에 등기법에서는 대지권 또는 여기서는 대지 사용권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유 부분에 관한 사용수익 처분권 외에도 공용 부분에 관한 사용권, 그리고 대지권,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개념을 묶어서 부를 때 구분 소유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유 부분은 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 큰 의미는 없고요. 자, 공용 부분이 자, 몇 가지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당연 공용 부분하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복도 같은 것을 가리켜서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규약성 공용 부분은 관리사무소라든가 또는 경로당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두 가지인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민법 공부하실 때 항상 했던 소리가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해야지 어떻다 효력이 발생한다.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매수인한테 소유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공용 부분은요 등기 자체를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규약성 공용 부분은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 규약성 공용 부분도 마찬가지로 따로 이 등기를 해야지 그 공용 부분을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유치한 문제인데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최근 문제 쟁점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한 문제 답이 됐어요. 자, 공용 부분은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한다 해서 이게 앞에서 그렇게 갔었죠. 일반적인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그 부분을 공유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던데 비해서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되게 까다롭게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관리비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는 데 비해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40평대 아파트를 살고 있고 한 사람은 2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복도를 나다닐 때 40평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굴러다니면서 복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복도 다닐 때요, 평수와 무관하게 어떻다? 바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걸 이제 틀리게 구성할 때 지난번 시험에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사용을 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분 비율이 아니라 바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게 하나 이슈가 됐었고요. 관리비 지분 비율에 따라서 어떻다? 부담을 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맥락이야. 관리비는 어떻다? 지분 비율에 따라서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평수가 넓으면 어떻다고요? 관리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지분 비율에 따라서 관리비를 부담을 하게 된다. 근데 이제 판례랑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 게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릴까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파트에 거주한, 특히 상가가 주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상가에 대해서 그런 경우 있어요. 특히 신도시 만든 지역들 중에서 상권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동탄 신도시 쪽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동탄 신도시 쪽이 상가 분양할 때 상가 분양가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엄청 뜬다고 해서 비싸게 분양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상가 하나에 뭐 7억, 8억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 하십시다. 그러면은 월세가 1,000만 원대가 넘어야 돼야지 이게 유효자 수지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일부 대출을 끼고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월세를 한 1,000만 원을 책정을 했다 하십시다. 그런데 월세가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개판돼 버리는 거야. 왜? 상권이 일단 죽어. 상권이 죽어버려요. 중간중간에 빈 공실들이 있다 보니까 상권이 죽어. 상권이 죽으면은 더더욱 들어왔던 세입자까지도 망해서 나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례가 결국은 터지게 되냐면 나중에 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가 넘어가는 거예요. 경매가 넘어가면 그걸 낙찰받은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낙찰받은 사람, 관리비라고 하는 거 있죠? 관리비. 아직 안 낸 부분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거 승계가 되는 거라고요. 지금 상가건물 한 번도 입주를 안 했던 그런 엽기적인 건물이야. 그래서 원래 금액이 8억에 분양을 받았는데 상권이 죽고 등등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한 4억에 낙찰을 받았다 하십시다. 경매를 붙여서 4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은 민사집행보상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동안 연체됐던 관리비까지 어떻다고요? 같이 자기가 부담을 해야 돼. 그래서 경매 물건 잘못 손대게 되면요, 수천만 원의 관리비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년씩 동안 연체됐던 그 관리비를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수천만 원 관리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판례에서는 이렇게 간다고요. 자, 관리비를 안 내면은 추가적인 연체료가 또 문제가 되죠. 관리비 자체를 안 낸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연체료 또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 연체료 부분은 어떻다?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요거 하나 특이한 거. 다시 관리비를 안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특별승계, 매수한 사람이 그걸 인수를 해야 된다고, 떠안게 된다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동안 관리비 연체료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승계되지 않는다. 좀 특이한 것이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이런 거 거의 안 먹혀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뭐 연체료까지 다 같이 갚으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열받은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니까 연체료 부분은 어떻다? 승계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시가 떨어진다고. 근데 대부분 현실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모른단 말이야. 이런 법을. 판례가 있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지난번 연체됐던 연체료까지 다 같이 청구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돈까지 같이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어찌됐든 연체료 부분은 어떻다? 승계되지 않는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그 외에 흠추정. 이게 한 번 26회 등급 구성에도 안 나오는데 듣고 이제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지문에 나오니까 설명드리는데 전유 부분에 속한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을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뭐냐면 아파트나 상가 같은 걸 보게 되면 간판 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마트 또는 무슨 아파트 이런 이제 상가나 아파트에 있어서의 이 간판이 태풍이 와서 혹시 떨어졌다. 밑에 가다가 누가 다쳤다. 그럼 누가 전체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이걸 이제 공용 부분에 그 흠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문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 정도가 공용 부분. 그래서 이 공용 부분을 쉽게 문제 구성할 때는 그 얘기예요. 자, 공용 부분에 관해서 물권의 득실 변경은 어떻다? 등기를 할 수도 없고 등기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공용 부분의 사용권은 당연히 취득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좀 쉬운 문제 유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연체료는 어떻다? 승계되지 않는다. 이 정도 얘기 보셨고요. 한편 구분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서 이 건물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대지 사용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해서 대지 사용권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해서 아파트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아파트가 존립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대지 사용권, 대지권이라는 것도 같이 넘어가게 된다. 분리처분할 수 없다. 나중에 등기법 보게 되면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하는 이런 등기 시정은 절대적 각하 사유로 보게 됩니다. 등기 안 받아줘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만을 처분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하여튼 이 정도가 구분 소유권의 의미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주제가 두 번째 구분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주제. 이게 별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없는데 시험 문제는 지금 한 5년 사이 2번 구성이 됐어요. 해서 구분 건물의 관리라고 해서 첫 번째 관리단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관리위원회가 있고요. 관리인이 있게 됩니다. 해서 관리단, 관리위원회,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그중에서 관리단, 이거는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기만 하면은 무조건 성립되는 그런 단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관리단. 관리단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해서 자, 건물에 대해서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게 된다. 자, 따로 이 설립 행위가 없어도 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관리단은 성립하게 된다. 그렇다 치고 이제 문제 이슈는요. 관리위원회 위원하고요. 관리인의 자격 이걸 갖고 문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 소유자 중에서 구분 건물의 관리를 위해서 설립한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관리위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관리위원회. 그래서 출제 포인트 관리위원회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되게 된다라고 해서 관리위원회 위원회 자격 구분 소유자일 것이라는 요건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어떤 자격 요건도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인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 예, 끝났어요.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 어떻다? 구분 소유자일 것. 관리인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사무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의 소장님이라는 분이 꼭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임차인이어도 무방할 테고요. 혹은 임차인도 아무 관계가 없고 그냥 직업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도 다 당연히 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관리위원회 위원은
고분 소유자 일것, 이게 요건.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관리인은 어떻다? 고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어떤 자격 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잡단 얘기로서 임기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법에서 자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임원의 임기 이것만 3년이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영역에서 임기는 잘 모르면 다 몇 년? 2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 자체가 답이 되진 않아요. 근데 시험 문제 풀어가다 보면 자꾸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 자격하고요. 관리인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출제 이슈를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의 재건축 요걸로 이제 지금 30회 때 요걸 이제 뛰어넘는 문제가 구성이 되는데 요 파트에서 하나 둘 셋 넷 10년 동안 4문제인가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구분 건물의 재건축 자 첫 번째 5분의 4, 5분의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분 소유자 머릿수로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and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의결권은 그 얘기죠. 평수가 넓은 사람은 더 많은 의결권을 가지게 될 테고 평수가 작은 사람은 좀 작은 의결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해서 의결권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5분의 4, 5분의 4 이게 이제 뒤에 문제 보시면 두 번, 자 10년 사이에 두 번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4, 5분의 4. 그 다음에 지금 한 7, 8년 됐는데요. 설, 금, 분, 속이라고 하는 거. 자,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검토하게 되면 설, 금, 분, 속이라고 해서 자, 재건축 결의 내용. 자, 새 건물의 설계 개요라고 하는 거. 어떤 건물을 짓겠다. 이걸 때려 부시고 나서 새롭게 어떻게 짓겠다는 설계 개요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슈가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이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요. 이런 각종의 비용 분담, 철거 비용, 신축 비용에 관한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될 구분 건물의 고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해서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소위 이름하여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 되게 된다. 딱 이 정도까지 해서 여기다 이제 한두 개 살을 붙이긴 해야 될 텐데 문제는 이 정도에서 1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고요. 방법이 없어요. 이 정도까지만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자 130페이지부터 가서 지문 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박스 별로 안 중요한 거 나와 있죠. 자,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위 이제 구분 행위라고 하는 것이 꼭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재될 필요는 없다. 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요건 공법, 건축법에서 중간에 사이드에 한번 싹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집합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전 단계라고 할지라도 소위 구분 행위라고 보이지만 분양 계약 등이 있다면 그 자체로 어떻다 구분 소유권은 성립할 수가 있다. 구분 소유 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치 않다. 복도 부분, 이번 부분은 따로 등기 안 해도 자, 전유 부분에 관한 권리, 소유권 취득하게, 지분, 소유권 취득하게 되면 복도도 사용할 권리가 같이 발생한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 지문요. 구도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해서 틀렸죠? 답이 됐던 지문이네요. 구도상 공용 부분이라는 것은 규약상 공용 부분 같은 얘기인데요. 경로당 얘기입니다. 내가 아파트 살 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바로 이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한 등기 따로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다고요? 연배가 됐다고 쳤을 때, 그러면 나름의 자기요건을 충족했다고 쳤을 때, 바로 경로당을 이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지 따로이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서 구조상 이런 거 현혹되지 말고 공용 부분은 어떻다? 등기할 필요도 없고 등기할 수도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주실 거. 이런 것도 답이 됐어요. 3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별도로 취득 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 답이 됐네요. 자, 우리 앞에서 민법 공부하실 때 이런 거 있었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에게 점유하게 되면 어떻다? 등기 청권 발생하고요. 등기 청권 행사에서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어떻다? 소위 점유 취득시효라고 해서 소유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취득시효라는 개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무슨 달인도 아니고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복도에 앉아서 이 내 거다라고 생각해서 앉아있게 되면 취득시 완성하기 전에 얼어 뒤집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라고 생각하고 막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겠고요. 자, 4번.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한다라고 해서 뭐 별거 아니고 저런 거죠. 101동, 102동, 103동 있다고 했을 때 101동 복도는 101동 사람들만 쓰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을 그들만의 공용 부분에 속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교재 131페이지 첫 번째 박스 가서 볼까요?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은 전유 지분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른다 해서 틀렸죠? 이게 어렵다고, 더럽게 어렵다고. 자, 다시 공용 부분의 사용과 비용 부담이라고 하는 거. 사용은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부담, 관리비는 어떻다? 지분 비율의 부담에, 지분 비율에 따르게 된다. 되게 까다롭던 문제가 이 지문이야. 지문 되게 짧아 보이는데 실수하기 되게 좋은 지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2번,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까 봤던 지문이죠? 자, 공용 부분은 시효 취득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슷한 지문 나왔었고요. 3번, 공용 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 승계인에게 승계들은 공용 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낙찰 받았는데 관리비가 연체가 됐네요. 그러면 관리비는 내야 됩니다. 그러나 연체료 그 부분은 어떻다? 내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4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일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가 관리비 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지금 자 조문 원래 법조문은 그런 식이라고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 자, 내가 공유를 하고 있는데 집합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데 난 관리비를 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관리비를 안 낸 상태야. 그리고 그게 경매 등에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가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다?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나 연체료는 어떻다? 청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 이게 이제 그 4번 지문이 법조문이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이 법조문을 가지고 판례를 만들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5번 관리인 선 여부에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예, 가능하죠. 뭐 어떤 그 경우 있을까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복도 이런 데 물건 쌓아두면 안 되거든요. 누가 불법적으로 물건을 쌓아놓게 되면은 어떻다? 철거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철거를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아까 아파트에 그 뭐죠? 무슨 이 편한 세상, 뭐 레미안 이런 간판이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손해를 입었을 때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의미. 근데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왔어요. 그 정도로 살펴보시고요. 그 밑에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에 속하는 한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 대지 공유자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대지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일반적인 공유와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아까 공유물이라고 하는 거 분할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어서 분할 청구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바로 복도는 어떻다? 분할 청구 같은 거 할 수 없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토지, 대지 사용권도 어떻다? 분할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여튼 분리처분 금지 이런 것들이 돼 있었고요. 넘어가서 자, 요거 132페이지 판례 지문이고요. 요게 상당히 어려워. 23회 때 나오고 안 나왔어. 23회 때 나왔으면 벌써 8년 전에 나오고 출제가 안 됐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를 접근해 가실 때는 딱 한 가지만 요거 끝낼 거예요. 지문 봐봤자 의미 없어요. 이게 판례 지문이다 보니까 말도 이상하고 등등등 옛날 법조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슈 삼아줘야 될 게 이 얘기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담보 기간이라고 하는 거 인도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해서 우리가 집합 건물에 있어서는요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전유 부분이 있겠죠.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집합 건물에 관한 분양 등이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하자담보 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하자담보 기간은 법을 보면 우리가 시험에서 그걸 공부 직접 내지는 않았는데 3년짜리가 있고요,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걸 제척기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내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26년 지났습니다. 어머, 벽에서 물이 새네? 그랬을 때 건설사에 전화해가지고 야, 아파트 어떻게 지었길래 이렇게 물이 새냐? 빨리 와서 고쳐라. 이거 안 됩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요. 아무 때고 생각날 때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해서 자 전유 부분 같은 경우는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총 3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굳이 뭐 해석을 하면 그런 식이야.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라고 해서 내력벽이 막 무너져 버렸다. 근데 11년 차다. 그러면 어떻다고요? 더 이상 하자보수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게 제일 긴 게 10년짜리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는 3년, 5년, 10년 다 좋은데 그걸 외우자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5년이고 언제부터 3년이고 언제부터 10년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공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을 분리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당연히 전유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죠. 내가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3년, 5년, 10년이라고 치고 도대체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인도된 날부터 시작해서 전유 부분에 있어서 하자담보의 제척기간을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공용 부분은요,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주택법을 적용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자 우리 건축 허가 받아가지고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용 승인이라는 것을 받아야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주택법은요. 사업계획 승인에 사용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아파트가 완성이 돼서 사용 검사가 있고 나서 입주를 하는 게 대부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용 검사를 기준 한 3개월 전에 미리 입주를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지금 실제 사용 검사는 조금 있다가 3개월 후에 이루어지는데 미리 아파트에 입주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사용 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 만약 3년짜리라고 했을 때 사용 검사의 기준으로 3년 이내라고 할지라도 실제 입주한 날 기준으로 3년을 초과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는 하자보수 청구 제척기간 도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대신 공용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언제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긴 얘기를 다 줄여서 전인도라고 그냥 대가리 따서 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담보 제척기간 인도된 날부터 더 바로 계산을 하게 된다. 외울 게 뭐라고요? 전인도. 공용 부분은 보시면 뒤죽박죽 돼버려요. 전유 부분. 이게 많이 안 나오거든. 자, 지금 23회 때인가 구성해도 안 나오고 있다고. 전유 부분은 언제? 인도한 날. 전인도라고 하는 거. 전유 부분은 어떻다? 인도 한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된다 해서 전유 부분은 어떻다? 인도 한 날 해서 자 걱정 말아요. 그대 전인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동생 이름이 전인도래. 그래서 외우셔야 돼.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단법의 제척기간 언제? 인도 한 날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 외우실 게 뭐라고요? 전유 부분에 하자단법의 제척기간 언제? 인도 한 날. 딱 요것만 끊어서 가셔야 돼. 이걸 더 이상 파면 안 돼요. 뭐 거기 계약 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쫓아가시면 3번 지문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 핵심 지문 3번 지문 보니까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해서 고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이게 공용 부분 얘기고요. 전유 부분은 언제? 인도 한 날. 전유 부분은 뭐라고요? 인도 한 날부터 기산을 하게 된다 해서 3번 지문 하나만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절대 나머지 보시면 안 돼요. 전인도 이걸로 끊어가셔야 돼. 출제될 개연성 거의 없어. 그래서 이걸 머릿속에 쳐넣게 되면 정작 중요한 게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전인도 출제 비용 떨어지니까 가볍게 보실 것, 그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33페이지 구분 건물의 관리 등에 관한 주제 가볼까요? 자, 133페이지 핵심 지문 첫 번째 박스.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의 모임, 이게 관리단 집회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이요. 고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뭐 간단한 얘기야. 관리단 집회 그 고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일정한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되고요. 모임이 이제 이렇게 관리단 집회가 개최가 되게 되면 따로 뭐 예고를 했던 절차 상관없이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그들이 일정한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관리위원회 위원하고 관리인을 찾아보셔야 된다고. 근데 오지선다형 지문을 구성을 하니까 뭐부터 시작을 해야 돼? 관리단 집회부터 얘기가 시작이 된다고. 그래서 시험 지문에서는 관리위원회 위원과 관리인 얘기를 가야 되죠. 자, 일단은 133페이지 두 번째 박스.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관리단 집회의 결의가 있으면 그걸 나중에 구분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사람한테도 당연히 어떻다?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런 식의 얘기 넘어가시고요. 이제 중요한 얘기. 관리위원회하고 관리인. 여기서 지금 7년, 8년 사이에 두 문제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관리단 집회니 뭐니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면 안 되고요. 관리인이라고 하는 거, 관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는 거. 1번 지문요.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134페이지 첫 번째 박스 1번 지문.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 결의에서 선출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해서 틀리게 어려웠어요.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사람은 구분 소유자일 수도 있고 임차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진짜 캐치해내기 어렵게 문제 구성됩니다. 어찌됐든 비슷한 주제가 계속 구성되고 있으니까 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일 것. 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자, 관리위원회 위원은 어떻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전유 부분을 점유한 자가 아니다라고 할 것. 2번 집합 건물의 임차인은 관리인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틀렸어요. 자, 관리인은 어떤 자격 요건이 따로 없다고요. 임차인도 될 수 있고, 자, 임차인 아닌 사람도 또는 구분 소유자도 어떻다? 관리인이 될 수가 있다.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거. 4번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개판을 쳤다, 뭔가 횡령을 했다 등등 하면 구분 소유자가 뭘 할 수 있다? 해임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제한은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건 설명만 드릴게요. 별 내용은 아니고, 관리인이 일정한, 이 구분소유 관계, 구분소유자를 대표해서 일정한 행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관리인에게 예를 들어서 자, 물건을 사는 계약과 이런 것들, 조달 계약, 이런 것들을 체결 못하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 한들, 그게 등기부에 표시가 되지 않으면은 그 물건을 그 관리권의 범주를 벗어나서 매수 계약 등을 체결해도 그 계약은 당연히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된다.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5번 지문, 그 본문에 5번 보시게 되면 관리인의 의무 나와 있죠. 이게 별것도 아닌데 시험 지문에 통계적으로 많이 구성이 돼요.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라고 해서 이게 하여튼 별 내용도 없는데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한다. 이런 게 자주 구성이 돼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재건축 관련한 주제 이미 외우셨습니다. 5분의 4, 5분의 4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외워달라고 그랬어요. 5분의 4, 5분의 4 설금 분속 해서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결의에 의한다. 그 다음에 2번 서면 결의의 방법에 따른 재건축 결의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별 의미 없죠. 그래서 꼭 사람이 가야 될 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시험 볼 때 좀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답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가서 관련 기출 문제 2번 나왔습니다. 보니까 24회, 28회 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겁나 괜찮은 문제죠. 자, 1번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얼마?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4회 때 지금 24회 때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28회 때 나왔던 문제 5분의 4, 5분의 4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재건축 결의. 그러니까 이게 출제하는 기술의 문제인데 24회 때 문제를 보고 28회 때 출제위원이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치게 되는 것이 5분의 4, 5분의 4 재건축 결의. 그러면 지금 22회 때 원래 나왔던 문제가 여기는 빠져 있지만 뭐가 있다고요?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게 22회 때인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22, 24, 28 이런 식으로 이제 주로 짝수의 구성이 됐는데 하여튼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거 최근은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10년 정도 텀을 가지고 보면 설금 분속도 출제가 되고 빡센 문제 구성합니다. 다음 중 재건축 결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또는 옳은 것끼리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0회 때 작년 문제에서 좀 엽기적인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지금 재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5분의 4,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 자, 근데 문제는 그거죠. 지금 5분의 4, 5분의 4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동의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동의를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위 매도 청구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분 건물에 대해서 5분의 4가 동의를 했다. 그럼 만약에 5분의 1이 동의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놔두고 재건축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서 강제로 팔게 하는 제도, 법원의 판사의 결정에 따라서 팔게 하는 제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매도 청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매도 청구 관련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바로 136페이지 보시면 본문 쪽에 이런 게 있어요. 자, 서면으로 이제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 그 촉구를 받은 것부터 2개월 내에 회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회답 기간 내에 회답을 하지 아니했을 때 이때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자 5분의 4, 5분의 4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답을 해라 라고 했을 때 2개월 내에 답을 해야 되고 2개월 내에 답을 하지 않게 되면 거부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서 지문 보니까 여러분 교재 136페이지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기간 2개월입니다. 네, 확답하지 않으면은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라고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죠. 아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비슷한 게 어디서 한번 나오냐면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무권 대리인이 일정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본인에 대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대방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본인에게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면 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거랑 비슷한 맥락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걸, 요걸 가지고 틀리게 거부를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할 걸 갖고, 승낙을 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냈어요. 그러면 다시 원점 들어가서 2개월이라는 숫자도 충분히 내년쯤에 또 이슈가 되겠죠. 왜? 이거랑 비교해서 2개월 내에 확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겠고, 다시 원점 들어가서 이 얘기, 5분에서 설금 분속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집합건물법 보셨고요. 집합건물법은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방법이 이렇게 시험에 나왔던 거 몇 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문제를 보다 보면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뽑아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많이 나왔던 게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을 다 등기할 필요도 없고 등기할 수도 없다. 수요 취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하나 이슈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각각 위원회 자격, 구분 소유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재건축결의 5분의 4 설금 분소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일반적인 수험서를 보게 되면 집합 건물법만 한 10몇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걸 다 읽다 보면 죽습니다. 의미 외울 수도 없어요. 이게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그리고 아까 제일 어려웠던 게 전인도라고 하는 거.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의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인도한 때부터 문제가 되게 된다. 기산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 몇 개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냥 가셔서, 이게 몇 개, 그 중에 하나가 나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가셔야 되고, 대신 이걸 아예 한 문제 버리자고 아예 안 해버리면, 나중에 등기법 할 때 집합 건물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때 뭔 소린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땡겨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소유권까지 정리해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용익 물권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